과학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량구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쓰여 있어요. 인사 이렇게. 네. 재밌어 우리 작가님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오늘은 인공자궁. 인공자궁?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오호. 낙태 합법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굉장히 임신중절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임신중절, 의학적으로는 임신중절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일상 용어로는 이제 낙태를 둘러싸고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과학계, 의학계에서 화두가 되는 이제 생식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자궁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자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개발이 되었고 현재 수준은 어디까지 왔고 만약에 인공자궁이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전혀 생소한데요? 인공자궁이 아마 다들 생소하실 텐데 그 올해 초에 이제 인공자궁과 관련된 약간 센세이셔널한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예. 어떤 결과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들이 인공자궁을 이제 비닐팩으로 만든 거예요. 비닐팩? 네, 플라스틱 비닐팩으로 인공자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자궁에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한 23주에서 24주 정도의 태아에 해당하는 램. 네. 양의 태아를 그 비닐팩 인공자궁에 넣고 이제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의 태아를 비닐팩으로 만든 인공자궁에서 키워낼 수가 있다면은 인간도 가능할 것이다. 인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1997년에 복제양 돌리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이 깜짝 충격이었던 게 양을 복제할 수 있다면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잖아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닐팩으로 만든 인공자궁에서 양의 태아를 키워낼 수 있다면 사람의 태아도 키워낼 수 있는 것 아니야 인공자궁으로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뭐 윤리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들이 인공자궁을 개발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남자도 인공자궁을 이식해가지고 무슨 임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괴짜스러운 발상 때문에 인공자궁을 연구한 게 아니라 조산을 연구하는 미숙아를 아동병원이니까 조산한 다음에 요즘은 조산하게 되면 인큐베이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그렇죠. 이제 조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한 뭐 36주 이상 정도에서 태어나야 이제 미숙아가 아닌데 그 전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한 이렇게 되면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23주에서 24주가 아까 제가 그 양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23주에서 24주 정도의 태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차가 참 중요해요. 그 주차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주차부터 폐기능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기체 호흡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기체 호흡을 할 준비들을 막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23주에서 24주 이전에 태어나면은 조산을 하게 되면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100% 죽습니다. 폐기능이 있어야지 기체 호흡이 시작이 되고 기체 호흡이 시작이 돼야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호흡이 가능한데 그 전에 23주나 24주 이전이면 폐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00% 죽어요. 그리고 이제 23주나 양수 내에서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아니죠. 이제 부모하고 그렇죠. 막 이제 그 뭐 태반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태반 통해서 이제 양분이랑 이제 산소 같은 걸 공급을 받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물고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딱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주나 24주 이전에 이제 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 거의 죽고요. 그 이후에 태어나도 문제인데 23주나 24주 이후에 태어나도 폐기능의 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막 수술로 폐를 막 만들어주고 뭐 기관을 절개해서 뭐 인공호흡을 시켜주고 막 별의별
처치를 다 해야 겨우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주차구나. 24주, 25주 이후에 태어난 아이도 한 31주, 32주 정도까지는 버티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죽거나 혹은 살더라도 장애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이 인공자궁 기술을 개발한 것은 뭐냐면 그 23주, 24주 정도에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그 인공자궁 안에서 키우면 그 안에서 폐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이 조산아의 생존 가능성, 미숙아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때문에 인공자궁을 개발을 한 거죠. 23주, 24주서부터 30 이때부터 이제 폐기능 발달이 31, 2주 정도까지. 31, 2주 정도. 그러니까 약 한 5주차 정도를 인큐베이션이 아닌 인공자궁에 있게 되면 더 이른 조산도 가능할 수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죽거나 혹은 장애아가 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제 인공자궁을 만든 거예요. 의미 있는 연구를 한 거예요. 무슨 뭐 약간 뭐 괴짜스럽거나 기괴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연구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 태아, 양의 태아. 아니 그리고 사람도 그 태아 내의 이제 생명으로 본다면 12, 18, 24 이것이 이제 그 임신 중절의 기준을 삼고 있는 기한 아니에요? 네네. 24주가 이제 지금 그때 왜 24주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우리 강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이때부터 폐기능이 만들어지는. 네. 그리고 또 24주 정도가 되면은 사실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도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은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는 거의 이제 인간의 형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주서부터 폐 기능이 만들어진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기체 호흡이 가능해지는 생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폐가 이제 그 인간의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인간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는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되거니와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낙태시키면 산모도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낳게 되면은 이제 다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더라도 장애아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돌발 질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우주는? 사람은 저기죠. 사람은 저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태초에? 그건 우주요?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난. 근데 빅뱅 이전에 빅뱅은 어떻게 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꾸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원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태초에 그 따지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데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이제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탄생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호킹스 박사께서 우주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설득력이 좀 있어요. 지금 자꾸 생각하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을 때 신의 존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자, 인공자궁의 미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첫 단추를 깬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한 거죠, 대충.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당연히 이제 벽이 많겠죠. 이제 양의 태아가 아니라 사람의 태아로 실험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그 실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또 사람의 양의 태아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사람의 태아에서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거기도 또 그 정말 생명의 신비잖아요. 그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제 태아가 자라면서 뭐 호흡도 하고 양분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 면역 물질 등등을 공급받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인데 그걸 과연 인간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회의적인 거로부터 우리 인류 물질 문명은 발전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목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회의적이지만은 사실은 그걸 위해서 과학이 가능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진짜로 인공자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적이에요.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어 전문 방송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인 정봉주가 방송을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것 때문에 방송을 안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써보니까 정말 되네 이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높은 청취율이 뭘 얘기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깔때기 정말.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분들의 시도가 태아 사망률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맞습니다. 아주 이런 그 도덕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의미 있는 발상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좀 말씀을 하면은 그 조산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산모도 위험해지잖아요. 네, 조산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흔히들 어른들이나 병원에서 임신 초기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조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25주에서 27주 정도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병원에서 조산아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에 많은 이제 임신부들이 사회 활동을 계속 하시잖아요. 맞아요.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꾸 하중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태아가 조산할 위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게 이제 당연히 또 이제 태아한테 안 좋은 그럼 아이도 같이 스트레스 받아서 막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요즘에 이제 난임 시술을 많이 받잖아요. 난임 시술을 받으면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배란을 여러 개를 착상하다 보니까 난임 시술을 받다 보면은 쌍둥이나 다태아를 이렇게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일 경우에는 거의 쌍둥이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 명만 가지고 있어야 될 자궁이 쌍둥이 2명, 3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하중이 밑으로 실리니까 그것도 또 조산의 위험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산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인공자궁도 나왔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럼 이제 상상 영역으로 넘어가서 기반한 발상을 해야죠. 인공 수정을 시킨 다음에 어쨌든 수정란과 배아 상태를 이제 여성의 몸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공 자궁에서 키우는 일이 이제 앞으로 가능해진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야, 벼랑 안에 에일리언 영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이렇게 모에 매달려 있는 튜브 안에 거기서 에일리언 배양을 하잖아요. 새끼들을. 그렇게 그 인공수정에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영화 같은 일이 가능해지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성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일까? 여성이 임신으로부터 해방될까? 임신으로부터 해방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과학자가 아니라 방송자가 아니라. 일단은 그 부모가 되는 데 대한 장벽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인공수정에게 성공하면 나는 애 더 낳을 거다. 애 더 낳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인공 자궁까지도 있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이제 아이를 더 낳고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일 수 있겠죠. 또 하나. 지금 우리 그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아니에요. 인구 절벽. 그리고 이게 뭐 그 22세기 지나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국가가 미래 플랜으로 난자하고 정자를 받아서 국가가 부모인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올더스 헉슬리의 그 디스토피아 소설의 멋진 신세계에서 이제 나온 발상이잖아요. 난 책을 안 보고도 이런 발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행복한 사회냐는 거죠. 국가가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강양구 기자와 A라고 하는 여성이 사는데 결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니까 국가가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이다. 우리의 난자와 정자를 주겠다. 다만 낳아서 기르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대라.
나는 부모로서의 권리, 난자와 정자를 줬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뿐 의무는 국가가 져라. 이런 네. 국가와 계약관계 형성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국가가 이제 그 필요한 노동력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아이를 계획 출산을 해서 키우는 그런 약간의 그런 좀 무섭죠. 네, 무서운. 왜니 그 뭐죠 그 동물농장. 네, 맞습니다. 1984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전체주의 국가의 탄생. 네,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과연 여성이 출산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인공자궁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출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를 들어 직장을 다녀요. 여기 SBS가 있는데 SBS에 이제 그 뭐 여성 PD들이나 여성 기자들 많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 근데 이제 여성 작가분들 여성 작가들. 예. 근데 여성 PD나 여성 기자나 여성 작가가 이제 나는 이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내야 됩니다. 휴직을 해야 됩니다라고 회사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왜 너는 인공수정을 안 했어? 왜 그럼 인공자궁에서 안 키워? 그거 허락 못 해줘. 인공자궁에서 그냥 키워. 그런 출산 휴가 그런 육아휴직 못 해줘.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회사 입사할 때 계약을 그런 임신을 인공 자궁으로만 아니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거죠. 뭐 저출산이 막 국가적인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별로 엄마가 되기 싫단 말이에요. 부모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너 왜 부모가 안 되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나 저기 뭐야 정자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자궁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No problem. 그런데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안 되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혹은 엄마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예. 이 얘기를 갖고 그냥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상력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공자궁이라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가 또 결국에는 모르지만 사회 문화, 정치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인식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정치인들은 이런 인공자궁이 가능한 시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현재의 어떠한 정책, 여성 정책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봐라. 네. 그런데 이 뛰어난 기술인데 왜 생리통약은 개발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던지고 싶은 얘기인데 여성분들을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성들을 얘기하면서 뭐 인공자궁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코웃음을 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절반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생리통약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얼어 죽을 인공자궁 타령이냐? 아니 뭐 생리통에는 땡땡땡 뭐 이런 광고 하잖아요. 근데 그 땡땡땡은 사실은 생리통을 전담하는 치료약이 아니라 소염 진통제인 거죠. 진통제예요. 소염 진통제. 그것도 거기에 소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부하를 주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생리통 이렇게 막 뭐 달에도 가고 막 과학 기술이 막 휘황찬란하게 발전하는데 생리통약을 개발을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과학계나 의학계에 여성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을 거기로 두지 않는 거죠. 제가 쇼킹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해보면은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의학계, 과학계의 대부분의 정설이 무엇이었냐면 생리통을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은 생리할 때마다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야, 그건 좀 그런 말을 누가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역사에서 다시 소환해갖고 처벌해야 돼.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게 나온 게 1930년대 이후부터라는 거죠. 관심 가지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렇죠. 저는 이게 관심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문제고 그리고 과학이나 의학계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권리의 문제고. 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만약에 여성들이 과학계나 의학계에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낸다면은 인공자궁이 아니라 좀 더 양성평등 혹은 여성 해방에 훨씬 더 부합하는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도 지금 저희는 잘 모르지만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윤리에 기초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맨날 주제가 재밌어요.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요.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들으면서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땡큐 피스 코리아. 과학전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쓰여 있어요, 인사 이렇게. 네. 재밌어 우리 작가님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오늘은 인공자궁. 인공자궁? 예. 그 최근에 이제 오호. 낙태 합법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임신 굉장히 중절이라고 이제 표현했다. 임신 중절, 의학적으로는 임신 중절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일상 용어로 이제 낙태를 둘러싸고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과학계, 의학계에서 화두가 되는 이제 생식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자궁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자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개발이 되었고 현재 수준은 어디까지 왔고 만약에 인공자궁이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전혀 생소한데요? 인공자궁이 아마 다들 생소하실 텐데 그 올해 초에 이제 인공자궁과 관련된 약간 센세이셔널한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예. 어떤 결과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들이 인공자궁을 이제 비닐팩으로 만든 거예요. 비닐팩이요? 네, 플라스틱 비닐팩으로 인공자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자궁에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한 23주에서 24주 정도의 태아에 해당하는 램. 네. 양의 태아를 그 비닐팩 인공자궁에 넣고 이제 성장을 시킨 거예요. 3주에서 24주가 아까 제가 그 양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23주에서 24주 정도의 태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주차가 참 중요해요. 예. 그 주차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주차부터 폐 기능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기체 호흡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기체 호흡을 할 준비들을 막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23주에서 24주 이전에 태어나면은 조산을 하게 되면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100% 죽습니다. 폐 기능이 있어야지 기체 호흡이 시작이 되고 기체 호흡이 시작이 돼야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호흡이 가능한데 그 전에 23주나 24주 이전이면 폐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00% 죽어요. 그리고 이제 23주나 양수 내에서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3 호흡도 아니죠. 이제 부모하고 그렇죠. 이렇게 막 이제 그 뭐 태반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태반 통해서 이제 양분이랑 이제 산소 같은 걸 공급을 받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물고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딱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주나 24주 이전에 이제 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 거의 죽고요. 그 이후에 태어나도 문제인데 23주나 24주 이후에 태어나도 폐 기능이 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막 수술로 폐를 막 만들어 주고 뭐 기관을 절개해서 뭐 인공호흡을 시켜주고 막 별의별 처치를 다 해야 겨우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주차구나. 24주, 25주 이후에 태어난 아이도 한 31주, 32주 정도까지는 버티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죽거나 혹은 살더라도 장애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이 인공자궁 기술을 개발한 것은 뭐냐면 그 23주, 24주 정도에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그 인공자궁 안에서 키우면 그 안에서 폐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이 조산아의 생존 가능성, 미숙아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때문에 인공자궁을 개발을 한 거죠. 23주, 24주서부터 30때부터 이제 폐 기능 발달이 31, 2주 정도까지. 31, 2주 정도. 그러니까 약 한 5주차 정도를 인큐베이션이 아닌 인공자궁에 있게 되면 더 이른 조산도 가능할 수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죽거나 혹은 장애아가 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제 인공자궁을 만든 거예요. 의미 있는 연구를 한 거예요. 무슨 뭐 약간 뭐 괴짜스럽거나 기괴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 태아. 네, 양의 태아. 아니 그리고 사람도 그 태아 내의 이제 생명으로 본다면 12, 18, 24 이것이 이제 그 임신 중절의 기준을 삼고 있는 그렇죠. 기한 아니에요? 네네. 24주가 이제 지금 그때 왜 24주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우리 강 기자님.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의 태아를 비닐팩으로 만든 인공자궁에서 키워낼 수가 있다면은 인간도 가능할 것이다. 인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1997년에 복제양 돌리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이 깜짝 충격이었던 게 양을 복제할 수 있다면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잖아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닐팩으로 만든 인공자궁에서 양의 태아를 키워낼 수 있다면 사람의 태아도 키워낼 수 있는 것 아니야 인공자궁으로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뭐 윤리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들이 인공자궁을 개발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남자도 인공자궁을 이식해가지고 무슨 임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괴짜스러운 발상 때문에 인공자궁을 연구한 게 아니라 조산을 연구하는 미수가 미수가를 아동병원이니까 조산한 다음에 요즘은 조산하게 되면 인큐베이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그렇죠. 이제 조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한 뭐 36주 이상 정도에서 태어나야 이제 미수가가 아닌데 그 전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한 이렇게 되면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23 말씀 들으니까 이때부터 폐기능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 24주 정도가 되면은 사실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도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은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는 거의 이제 인간의 형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주서부터 폐기능이 만들어진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기체 호흡이 가능해지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가 이제 그 인간의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인간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는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되거니와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낙태시키면 산모도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낳게 되면은 이제 다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더라도 장애아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돌발 질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우주는? 사람은 저기죠. 사람은 저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태초에. 그건 우주요?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난. 근데 빅뱅 이전에 빅뱅은 어떻게 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꾸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원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태초에 그 따지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데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이제 우주는